바야흐로 아직 인터넷 방송이 오늘날만큼은 활발하지 않았던 2009년. 허나 그럼에도 생방송을 한 번에 24시간 쉬지 않고 진행한 어느 괴짜같은 NBA 선수가 있었고, 대체 무슨 연유인지 그는 중간중간마다 자극적인 엽기 행각을 벌였으며 심지어 보습제로 쓰이는 기름덩어리인 바세린을 직접 먹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전세계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NBA 역대 수많은 기행들 중에서 스스로 자해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언론사들은 하나같이 그를 정신병자 취급하였습니다. 좀 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애초에 그는 성격이 나쁜 트러블 메이커로 유명했기 때문에 평판이 좋지 않아 누구에게도 비호를 받지 못했으며 이름은 스테판 마버리였습니다. 어느 팀에서든 항상 동료들과 불화설이 터졌고, 게다가 프로답지 못하게 출전 명령을 거부한 적도 있으며 한 번은 감독에게 주먹을 날리는 하극상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나마 실력이 출중하여 에이스 대접을 받긴 했지만 경기 뛸 때를 제외하면 늘 왕따였고 여론조차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특히나 유독 다른 팀 에이스들과의 비교질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독하고 삐딱한 길을 처음부터 걷고 있었던 건 아닌데요. 데뷔 초창기 때만 해도 주변이 온통 호평 일색이었고 미래를 함께 그려갈 영혼의 단짝도 존재했으며 유명세와 잠재력마저 향후 명예의 전당까지도 오를 법한 슈퍼스타급이었기 때문에 팬들에게 사랑과 극찬을 잔뜩 받았습니다. 하지만 웬걸, 예상과는 다르게 사인을 해줘도 거부당할 만큼 비호감 끝판왕이 돼버렸으니,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위상이 추락한 이유는 오직 본인만의 잘못이 아니었고 개인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던 억울한 외부 사정도 많았으며 거기다 이들의 연쇄 추돌로 나비 효과마저 벌어지는 바람에 커리어가 완전히 폭삭 망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마버리는 정신이 붕괴됐고 급기야 자살 충동까지 겪고 마는데, 이 슈퍼 유망주의 몰락은 사유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아직도 팬들의 의견이 분분하며 대체 무엇 때문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는지 전말을 자세하게 파헤쳐볼 필요가 있고, 더불어 파란만장한 그의 삶의 마지막 결말까지도 한번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테판 마버리는 1977년 미국 뉴욕시의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으며 7남매 중 6째로 거의 막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위에 형들 3명이 대학에서 알아줄 정도로 농구를 무척 잘했는데, 이에 따른 영향으로 마버리도 일찍부터 농구에 재능을 보였고 6살 때 슛과 드리블을 양손으로 현란하게 구사했으며 심지어 12살 중학생 때에는 같은 나이의 미국 전체 선수들 사이에서 무려 6등으로 평가를 받을 만큼 실력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농구는 단순한 취미거리가 결코 아니었으니, 부모님의 봉급이 적은 데다 식구가 9명이나 됐기 때문에 집안이 매우 궁핍했고, 그래서 마버리에겐 반드시 NBA 선수가 되어 가족을 호강시켜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형들이 전부 NBA 진출에 실패한지라 그에게 거는 식구들의 기대가 유독 컸으며, 아버지는 마치 인간개조 프로젝트 마냥 마버리를 어릴 적부터 철저히 혹독하게 훈련시켰고 오로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을 강조하였습니다. 마버리 본인도 회고록에서 스스로를 실험용 쥐였었다고 말할 만큼 오직 NBA 하나만을 목표로 틀 안에 갇혀 살았는데요. 다행히도 그나마 농구가 적성에 잘 맞아서 기량이 일취월장했기 때문에 부담감을 이겨낼 수가 있었으며, 또한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는 부모님의 노고에도 감사함을 잊지 않았고,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치안이 안 좋다 보니 폭력과 범죄, 그리고 마약과 매춘 등 주변에 나쁜 유혹거리가 많았지만 기필코 성공하여 가난을 근절시키겠다는 사명 아래 오로지 농구에만 매진하였습니다. 이처럼 마음가짐부터가 차원이 달랐기에 동년배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으며 14살 때에는 불과 중학생임에도 벌써 여러 명문대학들로부터 끊임없이 관심을 받았고, 고등학생 시절에는 일반인들에게까지 기억될 정도로 명성이 뉴욕 전역에 널리 퍼졌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만큼 경쟁자들이 쟁쟁했지만 대회란 대회는 마버리가 죄다 휩쓸고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4학년 졸업반 때의 성적이 평균 27.4득점에 8.3 어시스트 그리고 3.0 스틸이었으며 뉴욕 최고를 칭하는 여러 각종 상들을 다수 차지했고 전국적으로도 미국 내 최상위권 22명만 참가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 경기에도 초청을 받는 등 미래가 창창한 유망주라는 걸 확실히 인정받았습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즉시 NBA에 도전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마버리는 본인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 대학을 한번 거치기로 결정했으며 수많은 명문대들 중 조지아 공대를 선택하였고 여기서 1년을 뛰었습니다. 주전이자 에이스였던 그는 평균 득점이 팀 내에서 가장 높았으며 거기다 9개 팀으로 구성된 자신이 속한 지역구 ACC 컨퍼런스에서는 누적 득점이 1등이었고 더불어 어시스트와 스틸, 그리고 승리, 기여도 등 여러 방면에서도 인상 깊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ACC 컨퍼런스에서 단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올해의 신인왕을 거머쥐었으며 게다가 전체 대학 64강 토너먼트에서는 16강까지 진출하였고 비록 8강엔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스카우터들의 관심은 변함없이 뜨거웠습니다. 충분히 훌륭한 성적을 냈기에 마버리는 이제 돈을 벌고자 프로가 되기로 결심했으며 1학년을 마치자마자 1996 NBA 드래프트에 뛰어들었는데요. 이번 기수는 훗날 명예의 전당에 5명이나 오를 정도로 수준이 매우 높았으나 그럼에도 마버리는 총 58명 중 4번째로 엄청 일찍 뽑혔고 이름이 호명된 순간 그와 가족들은 마침내 꿈을 이뤘다는 사실에 감격스러워했으며 서로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때 누구보다 마음이 북받쳐 올랐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으니 척박한 환경 속에서 독하게 살아남아 기어코 성공해낸 자신의 아들을 무척 대견스러워했고 동시에 어릴 적부터 고되게 훈련시킨 점과 가족 부양에 커다란 짐을 혼자 짊어지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한 감정도 같이 눈물에 묻어 나왔습니다. 마버리 역시 그동안 힘들게 일하며 지극정성으로 7남매를 키워준 부모님께 감사를 표했으며 이제 풍족한 삶을 누리도록 해드릴 수가 있어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마버리를 지명해준 팀은 미러키 벅스였지만 이내 곧 트레이드가 되어 미네소타 팀버 울브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케빈 가넷이라고 하는 잠재력이 엄청 우수한 유망주가 있었으며 안 그래도 마버리와 이미 고등학생 때부터 친분이 두터웠고 둘은 구단의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콤비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마버리는 새파란 신인인데다 아직 경기도 한번 뛰어보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10년치의 농구와 전속 계약을 맺었으며 광고까지 꽤나 많이 찍었고 그에 따라 인지도가 대폭 상승하면서 대중들의 기대가 굉장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허무하게도 모두가 고대한 데뷔전이 겨우 8분 만에 끝나버렸는데요. 공중에서 착지 도중 발목을 접지르고 말았으며 상태가 심각해 그 즉시 퇴장하였고 한동안 깁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첫 등장부터 꼬인 바람에 마버리는 대단히 화가 났으며 신인왕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결장 일수가 많으면 불리하므로 하루빨리 복귀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예상보다 일찍 부상 18일 만에 코트를 밟았는데요. 경기력도 기량 감소의 우려와는 달리 아주 훌륭했고 케빈 가넷과의 호흡마저 찰떡궁합이었으며 포지션이 포인트 가드다 보니 그에 걸맞게 패스 부문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1년차 96-97 시즌 어시스트 기록이 평균 7.8개였고 놀랍게도 이는 리그 전체 신인들 중 1등이었으며 개인의 욕심보다 효율성과 승리를 우선시하는 참으로 이타적인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특기는 패스뿐만이 아니었으니 사실 그의 진짜 무기는 드리블 돌파였고 순간 가속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빨랐으며
볼핸들링까지 양손이 능수능란했기 때문에 1대1은 식은 죽 먹기로 아주 가볍게 뚫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레이업과 미들슛 그리고 3점으로도 득점이 가능하다 보니 공격 방식의 선택권이 자유로웠고 상대가 밀착 수비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점수를 거뜬히 냈으며 설사 도움 수비에 가로막히게 되더라도 이는 아군이 오픈 찬스라는 신호이기에 즉시 그곳에 패스하여 어시스트로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이처럼 개인 기량과 팀플레이 둘 다 우수했던 마버리는 가넷과 함께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를 많이 챙겼는데요. 끝내 서부 6등으로 시즌을 마무리해 미네소타를 구단 역사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으며 비록 1라운드에서 0대3으로 완패하고 말았지만 주역으로 팀을 이끌며 이 우승 경쟁의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1년차 루키 신분에선 대단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헌도가 이리 컸음에도 정작 신인왕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드래프트 동기인 앨런 아이버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차지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는 마버리와 포지션이 같은 데다 플레이 스타일까지 비슷했으며 팀 순위는 거의 꼴찌지만 개인 성적과 코트에서의 존재감이 뛰어났기에 투표에서 앞설 수 있었습니다. 2등이었던 마버리는 기분이 매우 상했고 심지어 득표 차이도 근소한지라 아쉬움이 더욱더 컸으며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까지 언론에 표출하였습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되게 셌고 어릴 적부터 승리만을 추구해온 터라 2인자는 성미에 차지 않았는데요. 더불어 팀 내에서도 에이스 자리를 집착하는 편이었으며 물론 그러한 욕구가 실력 상승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지나칠 시에는 주변인들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음 시즌부터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마버리는 작년보다 평균 득점이 오르고 어시스트에서도 리그 전체 4등을 찍는 등 꽤나 크게 성장했지만 그럼에도 구단이 케빈 가넷에 더 편애했기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으며 그래서 간혹 자신을 밀어달라 억지를 부리거나 연고지 미네소타의 날씨가 마음에 안 들어 대도시로 가고 싶다는 식의 팀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솔한 발언들을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워낙 암만 투정을 부려도 구단은 아랑곳하지 않았으니 오히려 가넷에게 초고액의 연장 계약을 제시했고 그에 따라 리그 규정상 선수들에게 쓸 수 있는 연봉 총 액수에는 상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사 향후 마버리가 연장 계약을 맺더라도 가넷과 똑같은 연봉을 받기에는 가능성이 희박해졌으며 이는 끝내 질투뿐만이 아닌 콤비 해체까지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서열에 대한 자존심 문제로 구단과의 사이가 최악이 된 마버리는 결국 다음 98-99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로 내보내졌는데요. 그래도 새로 들어간 뉴저지 네츠에서는 원하던 대로 1인자 대우를 받았으며 이에 걸맞게 그도 평균 득점과 어시스트 모두 팀 내 1등을 기록했고 참고로 어시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타 것까지 포함하여 시즌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리그에서 무려 3등이었습니다. 심지어 평균 득점이 20점을 넘은 데다 어시까지 8개 이상인 선수는 그를 포함 리그에서 딱 둘뿐이었으며 3년차밖에 안 됐음에도 이 정도라니 역시나 될성 부른 떡잎이었고 그만큼 미래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구단과의 연장 계약이 제법 큰 액수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눈부신 활약으로 1년 뒤에는 각 포지션마다 우수한 선수를 뽑는 자리에서 가드로 리그 상위 6등 안에 들었는데요. 이어 다음 시즌은 올스타에 뽑히는 영예를 누렸으며 비록 커리어 첫 경험이지만 그날 당시 마버리의 플레이는 어떤 슈퍼스타들보다도 인상 깊었고 거기다 경기 종료 막바지에는 지고 있던 상황 속에서 3점을 2방 연속으로 꽂아 극적의 1점차 역전승을 이끌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승부를 결정짓는 클러치 능력과 화려한 개인기는 전세계 농구 팬들을 더욱더 매료시켰으며 이처럼 그는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미네소타를 박차고 나와 보란듯이 성공하여 높은 바늘에 올랐고 개인 성적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역시 더 큰 성과를 이룰 거라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배석하게도
정작 팀의 성적은 당시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요. 플레이오프는커녕 동부에서 12등으로 밑바닥을 헤매는 중이었고 팀의 주축 멤버들이 죄다 부상으로 나가 떨어진 터라 공수 양측면 모두 전력이 매우 부실했습니다. 빈자리가 기량이 낮은 백업 선수들로 채워지니 고차원의 전략과 작전을 시도하기가 어려웠으며 포인트 가드로서 마버리에겐 너무나 난처한 상황이었고 케빈 가넷과 함께 공격을 이끌었던 미네소타 때와는 달리 지금은 마땅히 믿음직한 동료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이스로서의 체면과 승리의 욕심 때문에 본인만을 믿고 독단적으로 농구를 했는데요. 단일 경기 득점과 시즌 평균 득점 모두 커리어 하이를 찍고 올스타에도 등극이 됐지만 매경기 결과가 늘 패배뿐이라 그다지 의미가 크진 않았으며 더군다나 하필 포인트 가드의 플레이 성향에 대한 부분에서 감독과 의견 충돌이 빈번했고 언론과 팬들에게도 공격을 혼자 하는 모습이 단순 이기적으로만 비춰졌습니다. 심지어 라커룸 내에서까지 동료들과의 사이가 나빠 주장으로서의 존중을 받지도 못했으며 이처럼 마버리는 구단 안팎으로 인식이 곱지 않았고 결국엔 시즌 종료 직후 트레이드가 되어 피닉스 선즈로 내보내졌습니다. 게다가 이 막교환이 뜻밖의 결과를 불러일으켜 그의 위신이 한층 더 추락하고 마는데 작년 하위권이었었던 뉴저지가 놀랍게도 이번 시즌에 준우승을 했으며 그 주역은 다름 아닌 마버리를 내주고 들여왔었던 제이슨 키드란 선수였고 공교롭게 포지션마저 서로 같았습니다. 허나 그는 득점에 많이 관여하는 마버리와 달리 패스에 더 전념하는 스타일이며 이미 어시스트 왕을 3번 연달아 해봤을 정도로 실력이 일품이었고 동료들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체계적으로 진두지휘하였습니다. 반면 피닉스의 마버리는 플레이오프에 조차 진출을 실패했으니 심지어 올스타에도 못 뽑혔고 그래서 더욱이 비교를 당하고 평가절하됐으며 물론 개인 외적으로 선수단의 부상과 이적 그리고 조합 등 여러 상황들도 고려해야 마땅하지만 결과값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에 무작정 환경만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무리 슈팅과 패스가 둘 다 우수하다 한들 포인트 가드가 득점에까지 욕심내는 건 패배를 야기하는 주제넘은 짓으로 간주되었는데요. 허나 이 부정적인 통념은 거짓말 같게도 금세 다음 02-03 시즌에 마버리의 대활약으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는 비평에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으며 놀랍게도 평균 득점이 포인트 가드 한정 리그 전체 1등이었고 어시스트 개수마저 4등으로 가히 동포지션의 누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굉장한 기록이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주요하긴 하지만 선수단의 보강도 괜찮게 잘된 덕에 공격 지향형 플레이가 보다 빛을 발할 수 있었으며 구단의 승률까지 작년 대비 많이 나아졌고 마버리의 위상 또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스타의 영광을 다시 누리게 됐으며 더 나아가 나중에는 가드 포지션의 상위 6명을 뽑는 자리에도 이름이 올랐는데요. 정규 시즌 때 압도적이었던 그의 존재감은 이어 플레이오프에서까지 발현됐고 첫 상대가 하필 강력한 우승 후보인 서부 1등 샌안토니오 스퍼스였지만 정작 첫 1승은 서부 8등이었던 피닉스 선즈가 먼저 쟁취했으며 당시 1차전의 1등 공신은 연장까지 갈 정도로 치열했었던 접전을 버저비터 역전 위닝샷으로 종결시킨 스테판 마버리였습니다. 원정인데다 드라마틱한 1점차 승리다 보니 언더독의 반란이라며 유독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이후에도 마버리는 수장답게 매경기마다 기여도가 상당했으며 비록 아쉽게도 팀의 전력과 경험의 차이 때문에 결국에는 시리즈 스코어 2대4로 탈락을 했으나 이번 시즌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고 유망주들의 성장을 비롯해 구단의 향후 전망도 밝아서 흔쾌히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버리는 피닉스와 미래를 함께하지 못하게 됐으니 야심차게 새로운 시즌을 맞이했지만 선수단 전체가 부진하는 바람에 초창기 승률이 엉망이었고 이에 따라 조금이라도 마버리의 플레이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현 감독이
개막 21경기 만에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교체된 새 감독과는 코드가 전혀 맞지 않았으며 관계가 불편할 뿐더러 승률도 호전될 기미가 없다 보니 팀을 개편한다는 명목하에 마버리는 시즌 도중 트레이드로 내쫓겼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새로 들어간 뉴욕 닉스의 선수진이 그에게 안성맞춤이었다는 건데요. 팀원들이 수비와 캐치앤슛에 특화된 이타적인 유형으로 줄을 잃었고 그 덕에 자신의 페이스로 공격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마버리는 상대 진영을 마음껏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즌 평균 득점이 20점을 넘었으며 동시에 어시스트는 8.9개로 무려 리그 전체 2등이었고 이처럼 볼 운반과 경기 조율, 거기다 득점까지 이들을 전부 훌륭히 소화해내는 포인트 가드는 사실상 그가 유일했습니다. 심지어 팀 성적마저 하위권에 전전하고 있었던 뉴욕을 멱살 잡고 동부 7등까지 끌어올려 무사히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고 이렇게까지 능력을 증명했으니 그의 농구 방식을 못마땅해 하는 여론은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을 듯 하였습니다. 플레이오프에 돌입하자마자 박살이 나기 전까진 말이죠. 그것도 하필 상대가 이전에 한참 비교 선상에 올랐었던 뉴저지 네츠의 제이슨 키드였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평균 어시스트에서 리그 전체 1등을 달성해 정통파 포인트 가드로서 관록이 상당했고 1라운드 때 뉴욕 닉스를 4대 0으로 간단히 굴복시켰으며 이로 인해 마버리는 또 한 번 공격형 포인트 가드로서의 체면이 왕창 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다음 04-05 시즌엔 더욱더 굴욕적인 사건이 또 벌어지고 마는데요. 지난번 그를 내쳤던 피닉스가 스티브 내쉬라고 하는 또 다른 정통파 포인트 가드를 데려와서 보란듯이 리그 전체 승률 1등을 달성했고 이같이 포인트 가드의 유형이 바뀜으로써 한순간에 강팀으로 변모한 경우는 제이슨 키드에 이어 두 번째이기에 마냥 우연이라고만 치부할 수도 없게 됐으며 그에 따라 마버리는 플레이가 화려하기만 할 뿐 실속이 없다는 식으로 빛 좋은 개살구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번에 올스타는커녕 플레이오프 진출조차 실패했고 안 그래도 구단 수뇌부의 안일한 결정으로 인하여 자신과 똑같이 볼 소유 시간이 길고 득점력이 강한 선수가 영입되어 들어오는 바람에 플레이 스타일이 겹쳐 재기량을 온전히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이스가 곤란에 처해 있음에도 어째서인지 구단은 비슷한 부류의 선수를 다음 시즌에도 한 명 더 데려왔는데요. 이로 인해 마버리는 볼 소유권이 더욱더 줄어 불가피하게 기록이 급락했으며 그 와중에 새로 부임한 감독과도 궁합이 상극이었고 선수단의 조합뿐만 아니라 전략과 전술까지 뭐 하나 제대로 그에게 최적화된 게 없었습니다. 뉴욕은 각자 개인 플레이하기 바쁠 정도로 팀워크가 엉망이었으며 더불어 선수진의 전력까지 빈약했던 터라 결국에는 팀 순위가 동부 꼴찌로 곤두박질 쳤고 라커룸 분위기도 최악에 치달았습니다. 특히나 마버리는 리더임에도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갈 만큼 동료들과의 사이가 매우 나빴는데요. 애초에 사실 자존심이 센 것도 문제지만 화합과 사교성마저 부족한 편이었고 그래서 실력을 제외한 다른 면모에서는 주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항상 못해왔으며 어느 팀에서든 최소 한 번씩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후에도 뉴욕은 변함없이 개인 플레이 성향이 짙은 선수를 더 추가하는 등의 무분별한 영입 행보를 보였고 팀 성적도 계속 나락길을 걸었으며 마버리 또한 여전히 구단 내에서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불만과 감정의 골이 깊어져 그가 훈련에 불참하는 일이 생겼고 급기야 감독과 주먹 다툼을 벌이는 하극상까지 터졌는데요. 이에 마버리는 팬들과 언론에게 일제히 문매를 맞았으며 악동을 넘어 경멸 수준으로까지의 비호감 낙인이 찍혔고 거기다 개인의 순수 실력마저 한물간 퇴물이라고 폄하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론과 상관없이 일단은 경기에 계속 기용이 되긴 했으며 연봉이 리그 전체 7위로 굉장히 높아 벤치에 썩히기엔 너무나 손해였고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인 역시도 돈 받고 일하는 프로로서
코트 위에서는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러나 07-08 시즌 도중인 2007년 12월 2일부터는 농구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정신이 피폐해졌는데요. 이유는 그날 마버리의 아버지가 아들의 경기를 관람 도중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며, 자신의 유일한 편이자 가난한 환경 속에서 NBA 선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인생의 은인이기에 부친의 임종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너무나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 뒤로 마버리는 농구의 의욕을 잃었고 출전을 9번 더 하긴 했으나 한 경기 빼고는 죄다 패배했으며 더불어 발목 부상까지 겪는 바람에 잔여 경기를 더 이상 뛸 수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다음 08-09 시즌은 몸 상태가 좋은데도 코트를 밟지 못했으니, 왜냐면 새로 들어온 감독이 하필 과거 피닉스 시절에 마찰을 빚은 적 있었던 마이크 덴토니였기 때문이고 아예 처음부터 출전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중간에 2번 출장 지시를 받긴 했으나 마버리 본인도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기 때문에 칼같이 거부했으며, 이에 화가 난 구단은 하루빨리 그를 내쫓아버리기로 마음먹었고, 오랜 협상 끝에 2009년 2월 24일날 합의를 마친 뒤 방출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로써 마버리는 뉴욕과의 악연을 끊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시즌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보니 곧바로 계약을 맺을 수가 있었으며 마침 보스턴 셀틱스에게 영입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비록 돈의 액수는 뉴욕 시절에 비해 고작 17분의 1로 터무니없이 낮았지만 강력한 우승 후보이기에 마버리는 얼마를 받든 개의치 않아 했고, 벤치 자원으로 쓰이는 것조차 군말없이 받아들였으며, 그는 오직 챔피언이 되어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일념 하나뿐으로 코트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방식마저 득점보다 패스를 훨씬 더 우선시했고, 기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보니 팬들이 엄청 놀랐으며 구단 시스템에 아주 잘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기량도 공백기가 무려 14개월이었었던 것 치고는 제법 괜찮았고, 마버리를 들임으로써 벤치 경쟁력이 오른 보스턴은 순조롭게 동부 2등을 찍었는데요. 허나 플레이오프에서는 예상과 달리 첫 대결부터 무척 고전했으며, 이유는 핵심 멤버 중 한 명인 케빈 가넷이 부상으로 못 나오게 됐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수비가 허술해져 한 경기 한 경기가 매우 버거웠습니다. 1라운드는 7차전까지의 혈투 끝에 간신히 통과했지만 2라운드를 넘어서는 건 안타깝게도 실패했으며, 그리고 당시 마버리는 정규 시즌에 비해 경기력이 썩 좋지 않았고, 이 때문에 시즌 종료 후에는 재계약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보스턴에서 말썽을 부리지 않았음에도 평판은 여전히 나쁜 편이었는데요. 자기중심적이고 팀워크를 해친다며 구단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이었고, 이 같은 외면과 비난뿐인 현실에 마버리는 스트레스가 잔뜩 쌓였으며, 그러다 급기야 어느 날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온라인상에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당시 그는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개인 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뜬금없이 여러 기행을 보였는데, 한 번은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울어댔었고, 게다가 감히 NBA에서 금지 약물로 지정된 대마초를 피우기도 했으며, 심지어 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바세린을 먹는 엽기 행각까지 벌였습니다. 이는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고 정신조차 온전치 못하다는 인식이 퍼졌으며, 그로 인해 영입은 물론 관심까지 완전히 끊겨 시즌이 절반 지난 시점에도 무직 상태였습니다. 사실 마버리는 진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죽음을 기점으로 우울증이 크게 도져 정서가 늘 불안했고, 더구나 커리어까지 엉망이 됐다 보니 자살 충동이 들 만큼 삶의 의욕마저 바닥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농구판을 떠나지 않고 서성거리며 억지로나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으니, 이유는 가슴속에 남아있는 어느 한 가지 미련 때문이며,
그건 바로 스타버리라는 이름의 자신의 농구화 브랜드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혹여 돈에 욕심이 그득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실상은 완전 반대인데요. 놀랍게도 그의 농구화 가격은 고작 $15에 불과했고 마진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엄청 싼 편이었으며, 참고로 당시 가장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유명 브랜드 에어조던은 $200를 웃돌았습니다. 아무래도 학생과 빈민층 사람들 입장에선 선뜻 지갑을 열 수 없는 금액이었고, 마버리 역시도 어릴 적에는 가정이 궁핍했던지라 고되게 일하는 부모님께 차마 농구화를 사달라 조를 수가 없었으며, 게다가 비싸게 사놓고 도둑맞는 경우가 주변에 많아서 구매뿐만 아니라 간수까지 힘든 이 현실을 무척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무난한 품질의 금액은 저렴하게 책정한 누구나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농구화를 출시한 것인데요. 사익보다 공익적 목적에 가까웠던 이 사업은 뉴욕 닉스에서 뛰던 때인 2006년부터 시작됐었고, 심지어 수익성이 낮은데도 마버리는 판매 대금의 일부를 교육과 복지 쪽에 기부까지 했으며 더불어 사회봉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행여 브랜드 홍보를 위한 가식적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애초에 이미 오래전부터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활동을 꾸준히 벌여왔었고, 테러나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문제아로 각인된 NBA 안에서의 괴팍한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순수하고 마음이 여린 선수인데요. 팀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도 실은 성격이 무뚝뚝하고 내성적이라 융통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단언컨대 성품 자체는 고약한 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허나 안타깝게도 선행과는 무관하게 커리어가 꼬임으로써 선수 본연의 가치가 급락했고, 덩달아 스타버리도 인기와 매출이 크게 감소했으며 결국엔 운영자금 부족으로 파산까지 이르게 돼 오프라인 매장들이 모두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뒤 2010년 1월에 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팀을 구하지 못한 마버리가 끝내 미국 땅을 떠나 중국 리그로 갔다는 것이고, 당시 그의 나이 32살, 말년이라기에는 다소 젊었으며 더구나 NBA 올스타 출신이 중국에서 뛰는 건 전례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위상이 많이 추락했음을 의미했고, 심지어 급료도 명성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이에 농구 팬들은 그를 치근하게 여기거나 혹은 아르바이트생이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마버리는 단순히 선수 인생이나 연명하자고 중국에 간 게 아니었으니 오로지 자신의 브랜드 스타버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였고, 저소득층 사람들까지 농구화를 쉽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의 꿈이 당시의 암울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었으며, 구단에게 받는 봉급의 액수는 전혀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장 설립과 홍보를 조건으로 내건 산시 중위 브레이브 팀과 계약을 맺었는데요. 당장 본인의 가치와 명성을 높이고자 매번 최선을 다해 뛰었고, 그 당시 0910 시즌 평균 득점이 팀 내에서 가장 높았으며, 더 나아가 어시스트로는 리그 전체에서 1등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데뷔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치르자 마버리는 인기가 급상승했고, 덩달아 브랜드 사업도 성장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으며, 미국에서와는 달리 주변이 온통 자신을 응원해주는 팬들로 가득했기에 언어와 문화가 낯설지만 중국 생활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오죽하면 NBA 구단들의 제의를 단칼에 거절할 정도였고, 게다가 타팀으로 이적한 뒤에 맞이한 10-11 시즌도 전과 비슷하게 개인 성적이 훌륭했으며, 역시나 과거 NBA 탑클래스 포인트 가드답게 매경기 활약상과 존재감이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동료들의 실력이 워낙 기대 이하였기 때문에 팀 순위는 지난 2년간 늘 하위권이었는데요. 그래도 다음 11-12 시즌에 새로 계약을 맺은 베이징 덕스는 전력이 제법 괜찮은 편이었으며, 이에 마버리는 우승에 대한 욕구가 생겼고,
팀원들에게까지도 목표의식을 강력히 불어넣었습니다. 비록 구단 역사상 우승은커녕 결승전조차 이력이 없다 보니 처음에는 다들 회의적이었지만 진심을 다해 고군분투하는 마버리의 노력에 금세 동화되었으며 감독조차도 그에게 전략과 전술에 관해 자문을 구하는 등 모두가 한마음 한뜻을 모아 서로 의지하고 협조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베이징 덕스는 개막부터 13연승을 찍으며 단숨에 우승 후보로 떠올랐고 정규 시즌이 끝났을 때에는 전체 17개 구단들 중 2등이었는데요. 이어 플레이오프에서도 의기투합해 1라운드와 2라운드 관문을 돌파했으며 당시 공헌이 가장 컸던 마버리는 플레이오프 평균 득점이 무려 34점이었고 그 와중에 50점 이상을 2경기 연속으로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만큼 대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께 우승을 바치고 싶은 소망이 큰 동기가 됐다고 하며 덕분에 시리즈 스코어 2대2 동점으로 양팀 다 벼랑 끝에 몰린 2라운드 준결승 마지막 5차전 때 끝까지 집중하여 무사히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결승 진출이 확정되자 그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쏟았습니다. 허나 기쁨도 잠시. 구단 분위기는 금세 어두워졌는데요. 우승 가능성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매우 싸늘했으며 언론사와 전문가들이 죄다 베이징 덕스에게 등을 돌렸고 심지어는 스코어 예측까지 상당수가 0대4 완패를 내놓았습니다. 이유는 상대팀이 정규 시즌 1등이자 플레이오프마저 1, 2라운드를 전승으로 제껴버린 무적의 광동 타이거스였기 때문이며 더군다나 우승컵을 4년 연속으로 들어올린 디펜딩 챔피언이었고 그 와중에 규정상 2명만 가능한 용병의 자리까지 오직 NBA 출신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명백히 차원이 다른 대결이며 마버리가 앞만 날고 긴다 해도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는데요. 거침없이 들이대는 광동에게 베이징은 하염없이 흔들렸고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도 썩 좋지 못했으며 1차전 극초반부터 벌써 10점차 이상을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속수무책 당하지만은 않았으니 감독은 곧바로 작전 타임을 불러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줬고 동시에 전략을 1대1에서 팀플레이 위주로 수정했으며 이는 즉시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공격 때 오픈 찬스를 확실히 잡기 위하여 모두가 쉴 수 없이 움직이고 볼을 돌리며 상대 수비진을 마구 헤집어댔고 게다가 동료들이 마버리에게 길을 터주고자 스크린 몸빵에도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덕분에 그는 보다 수월하게 점수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날 세운 기록은 양팀 사이 최다 득점의 필드골 54.5%로 효율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흐름을 탄 베이징은 순식간에 점수차를 따라잡아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비록 상대가 워낙 강팀인지라 이후에도 정황이 불리해진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래도 다들 평정심을 잃지 않고 고차원의 동선과 패스로 짜여진 작전들을 매번 침착하게 수행했으며 끝끝내 7점의 근소한 차이로 1차전 원정을 승리로 장식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이기에 언론과 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심지어 2차전마저 베이징이 또 잡아냈으며 이번에도 마버리는 동료들과 최상의 합을 보이며 에이스답게 득점과 어시스트에서 팀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3차전은 혼자서 무려 39득점을 꽂았음에도 18점 차로 대패했는데요. 이는 팀원들의 부진이 가장 큰 패인이었지만 허나 당시 마버리는 오히려 자신을 탓하며 선수단 한 명 한 명을 위로했고 확실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했던 NBA 시절 때와는 사뭇 달랐으며 화합을 추구하는 주장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이었습니다. 덕분에 침체돼 있던 라커룸 분위기는 금세 안정을 되찾았고 반격에 나선 베이징은 4차전 내내 코트를 장악했으며 결국에는 득점과 어시스트 그리고 리바운드마저 팀 내 최고치를 기록한 마버리의 공헌 아래 무난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시리즈 스코어가 3대1로 우승까지는 단 1승만 남게 되었고 반드시 5차전에 종지부를 찍으려 했는데요. 하지만 기세를 압도하고 있음에도 막상 본 게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여유를 부릴 수가 없었으며 수세에 몰려 전의를 상실한 줄만 알았던 광동이 오히려 시작부터 점수를 크게 앞서갔고 몸싸움을 비롯한 신경전도 매우 거칠기에 참으로 버거운 승부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마버리의 슛이 매번 골로 잘 연결됐다는 것이며 덕분에 베이징 선수들은 추격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고 초반에 무려 15점이나 뒤처진 적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불리했던 형세를 기어코 2쿼터 중반에 동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금세 역전까지 해내며 주도권을 잡았고 이는 제법 오랫동안 유지가 됐는데요. 그러나 갑작스레 3쿼터 막바지부터 수비가 허술해지더니 연이은 실점으로 점수차가 빠르게 좁혀졌으며 급기야 4쿼터 시작한 지 불과 30초 만에 리드를 빼앗겼고 4분 뒤에는 10점이나 멀어졌습니다. 물론 종료까지의 남은 시간이 7분이어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격차이지만 공격 때마다 매번 반칙을 당하는 바람에 흐름이 자꾸 끊겼으며 거의 반강제적으로 자유투만 던지게 되다 보니 부담감이 큰 데다 추격의 속도도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도 던지는 쪽쪽 전부 들어가 다행이었고 더불어 수비까지 잘한 터라 이득을 계속 보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예상보다 일찍 3분 만에 점수가 대등해졌으며 그 뒤의 경기 양상은 서로가 수차례 주도권을 뺏고 빼앗기던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혈투였고 종료까지 1분 30초가 남은 끝 무렵에는 121대 121 동점으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허나 이 중요한 순간 베이징 쪽에서 치명적 실수가 나오고 마는데 그건 바로 스테판 마버리의 수비자 반칙이었으며 이번이 하필 파울아웃까지의 최대 한도인 6번째였습니다. 무려 41득점이나 올린 유일한 해결사이기 때문에 그의 퇴장은 너무나 뼈아팠고 종료까지의 남은 시간이 아직은 1분 21초로 분명 포기할 수준은 아니었으나 딱히 마땅한 슈터가 없었기 때문에 패색이 짙었습니다. 마버리는 게임을 망쳤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으며 면목이 없어 눈과 귀를 막은 채 고개를 떨궜는데요. 홈팬들 역시 사기가 완전히 죽어버렸고 더군다나 그 사이 베이징은 광동에게 오픈 찬스를 내주고 말았으며 3점포를 맞게 될 대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천만 다행히도 공이 골대를 빗맞고 나갔으니 그 즉시 베이징은 리바운드를 잡았고 기회가 살아있는 이상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일념 아래 다들 필사적으로 뛰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무엇보다 우선 뼈 빠지게 팀을 먹여 살리다가 퇴장을 당한 마버리를 절망에서 구원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상대의 견고한 수비로 반격을 성공하지 못해 공격권을 도로 내주고는 말았지만 그래도 베이징 역시 마찬가지로 매섭게 블락을 찍어 실점을 막아냈고 게다가 이번 속공때에는 자유투를 얻었으며 주어진 2번의 슈팅을 전부 침착하게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이로써 2점을 앞서가게 됐고 홈팬들의 응원 열기는 다시 불타올랐는데요. 마버리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누구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팀원들을 격려했으며 이제 남은 시간은 22초뿐이었고 베이징은 선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수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광동 측에서 슈팅 시도가 2번 나오긴 했으나 블락과 시야 방해로 이를 완벽히 막아냈으며 직후에는 반칙을 당해 자유투를 얻어 2개 중 하나를 넣었고 3점 차가 됨으로써 더욱더 승리에 가까워졌습니다. 허나 아직은 종료까지 6초가 남아있었기에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광동이 쏜살같이 달려와 버저비터 3점을 쐈는데요.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연장전으로 끌려갈 뻔했지만 신은 베이징의 편을 들어줬고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홈구장은 온통 기쁨과 환호의 소리로 들썩였습니다. 우승이 확정되자 베이징은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에 젖었으며 마버리 역시 다리가 풀릴 정도로 가슴이 벅찼고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해준 동료들에게 감사를 연신 내비치며 이 영광을 같이 만끽하였습니다. 그래도 공원이 가장 큰 선수는 단연 마버리였고 모두가 그를 영웅으로 추대했는데요. 심지어 구단의 창단 첫 우승이다 보니 더욱더 열렬히 성원을 받았으며 오죽하면 그를 본딴 동상이 경기장 앞에 세워질 정도였고, 이처럼 마버리는 팬들의 사랑과 명예 그리고 챔피언의 꿈을 이 중국 베이징에서 한 번에 모두 이루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프로 무대에서 우승을 달성한 스테판 마버리. 35살임에도 아직은 네임밸류가 높은 편이다 보니 중국 리그를 정복한 소식이 해외 각지로 퍼졌고 NBA 측에서도 몇몇 구단들이 흥미롭게 바라보았으며 그중 제일 먼저 휴스턴 로켓츠가 영입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마버리는 단호히 거절하였고 대신 베이징 덕스와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유는 현지 팬들의 사랑에 화답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컸기 때문이며 그 뒤로도 그는 구단에게 우승을 2번이나 더 안겨줬고 역대 최고의 용병이란 칭송 아래 40살에 접어드는 16-17 시즌 종료 때까지 베이징 덕스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1등 공신인 만큼 구단 역시 코트 내외적으로 후하게 대우했으며 농구와 사업인 스타버리를 아낌없이 밀어줬고 더 나아가 그의 각종 업적과 성장 스토리를 담은 마버리 박물관을 건립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커리어가 워낙 드라마틱한지라 상업예술 쪽에서도 그에 관한 작품들이 여러 나왔는데요. 다큐멘터리와 영화, 거기다 뮤지컬까지 장르가 다양했고 본인이 직접 출연해 자신의 성공담을 재현했으며 참고로 영화는 유명 NBA 선수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걸그룹 소녀시대의 전 멤버였었던 제시카도 출연했기 때문에 한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적잖이 화제가 됐습니다. 게다가 그의 인기는 베이징 한 곳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중국 전역의 각종 오프라인 행사와 방송에 초청을 무수히 받았으며 심지어 나중에는 정부 주관하에 외국인 농구 선수 최초로 영주권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크나큰 혜택을 받은 이유는 단순 농구만을 잘해서가 아닌데요. 그는 평소 팬들의 사랑을 멋진 경기로 보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중국 사회를 위해서도 갖가지 선행을 베풀었으며 특히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선사업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기부해왔고 중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진심으로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농구를 모르는 일반 시민들조차도 그에게 호감을 가졌으며 베이징 덕스를 떠난 뒤 다른 팀에서 1년을 보내고 은퇴를 맞이했을 때 그날 경기장은 수많은 축하 인파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허나 애정이 깊을수록 이별의 슬픔은 배가 되는 것이기에 다들 만감이 교차했고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무척이나 많았으며 마버리 또한 자신의 마지막 경기를 마친 뒤에는 중국에서 보낸 9년간의 추억을 회상하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NBA까지 포함시에는 커리어가 무려 총 22년이고 돌이켜보면 참으로 굴곡이 많은 파란만장한 여정이었는데요. 미국에선 미성숙한 멘탈과 불운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미움만 잔뜩 받았으며 플레이 방식마저 감독들이 잘 다루거나 선호하는 부류가 아니다 보니 재능을 100% 발휘하지 못했고 아무래도 시대를 잘못 타고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에선 그와 궁합이 맞는 스타일의 선수들을 구단이 영입해줬으며 자신을 위한 전용 맞춤형 로스터이기에 그만큼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이처럼 늦게나마 선수 인생에 빛이 들어 과거의 불행을 떨쳐내고 행복과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NBA 구단들과의 앙금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으며 소속되어 있는 동안이나 헤어질 때나 한시도 마찰이 끊이지 않았었던 뉴욕 닉스와는
직관 초청을 받을 정도로 관계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고향인 뉴욕에 대한 사랑도 여전히 애틋한데요. 현역 때처럼 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에 늘 기부금을 보내고 있고, 비록 한때 비호감 운동선수 투표에서 미국 전체 8등에 랭크될 만큼 사람들에게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대중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코로나 유행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한창일 때 의료용 마스크 1000만 개를 뉴욕시 병원에 구해다 주기까지 했으며, 이러한 선행과 품성은 과거의 안티들조차 반하게 만들었고, 그에 따라 현재 마버리는 호평 가득한 팬들의 응원 아래 중국 리그에서 감독으로 제2의 커리어를 순탄히 보내고 있습니다.